자, 반갑습니다. 네, 강민수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저희가 만나서 공동조사 10인 중에 8인이 오늘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모임 자리를 준비하고 만들어주신 우리 전지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이제 관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쓰시면서 하신 우리 유수진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 오시느라고 제가 사회자는 아니지만 제일 첫 번째로 섰기 때문에 감사 인사드리고요. 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우리가 모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교육을 다 10년 이상 해왔던 분들이고 또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교육학을 제대로 정통으로 배운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 아카이브를 남기기도 하지만 실제로 조금이라도 사회적으로 유익한 내용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진 않았어도 똑같은 생각으로 아마 집필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한 12분, 최종 한 13분 정도 결성됐다가 한 3분 정도로 이제 끝까지 이제 진행을 못하고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이 10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약간 위태위태하긴 한데 그래도 이 10분은 우리 유수진 소장님이 다 데리고 집필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도 사실 그거예요. 우리가 좀 이제 여기까지 써본 분들이 이제 웬만큼 다 이제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못 쓰진 않겠다까지는 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한 4분 정도는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간담회 중에 일정을 조율을 해봐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걸 제가 제일 첫 번째 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9월 출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브리핑을 잠깐 할게요. 지금 오늘 21일인가요? 20일인가요? 네. 오늘 20일인데요. 정확히 한 달 후, 오늘 이제 1차분을 갖고 서로 간담회를 하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한 달 후 정도.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해보면 항상 연말에는 서로 정신이 없어요. 월말에는. 네, 그래서 7월 말일까지 시간을 더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7월 한 20일 경에 이제 제가 아까 부소장님하고는 말씀 못 드렸는데 두 팀으로 나눠서 소장님 쪽에 4명, 5명 그러니까 부소장님 쪽에 5명으로 해서 1차 지금 1차 본을 가지고 최종 탈고본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7월 20일 한 달 후까지 최종 탈고본이 아니죠. 참 1차 탈고본을 받으셔야 돼요. 다 써오시겠죠. 한 달 후까지 다 써오시면 그 사이에 미리 된 분은 이메일로 미리 주셔도 돼요. 자기 팀 쪽으로. 그래서 부소장님 팀, 소장님 팀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두 분이 얘기하시면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탈고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이시든지 아니면 뭐 화상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또 한 달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8월 20일경까지 이제 교열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잘 쓰는 거는 뭐 제가 그렇게 잘 쓰진 않지만 저는 글을 정말 대충 써요. 제가 써놓은 글들 보면은 제가 이번에 나눠드린 글도 그냥 막 쓰고 맞춤법 이런 거 띄어쓰기 이런 거 일체 안 맞추고 그냥 쓰는데요. 그거를 저는 한 10번 고쳐요. 그 제가 배운 문학 지식으로는 많이 고칠수록 좋은 글이 나온다. 제가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여기 첫 번째로 쓴 게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글을 잘 쓰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자기가 쓴 거를 계속 고치는. 우리 그 태백산맥 쓰신 그 조정래라던가 그 글 쓴 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들은 100번 탈고해요. 100번. 그리고 마지막 장을 300번, 400번 탈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고친다. 그 정도로 그 많이 고친 글이 좋은 글이다. 이렇게 그것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생 많으셨고 이제 그런 일정을 브리핑한 대로 하면은 8월 20일 경에 이제 소장님, 부소장님이 거의 2달 후죠. 다 이제 이 안에서는 이제 조직적으로 끝나고
우리는 생산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출판사 섭외를 하셔서 8월 말이든 9월 초든 출판사에 넘기면 그 출판사에서 뭐 14일이든 20일이든 9월 20일이든 9월 말까지는 출판이 돼서 전국 124개 온 오프라인 서점에 깔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언제든지 검색이 되고 그 이후에 출판이 잘 되면 저희가 이제 2차 사업으로 그 전국의 도서관들에 이제 판매를 메일을 보내서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데 노력을 해서 어느 도서관에서든 우리가 검색이 되는 것을 목표로 1년 후 정도 천천히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해서요.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지금 조직이 좋아요. 훌륭한 분들만 남으셔갖고 좋고 또 우리 안에 이제 박사가 한 분 계셔갖고 그래도 제목에 석 박사라고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이제 책의 퀄리티를 정확히 400% 높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좋다는 거. 네. 자, 제가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쓸 책 아까 먼저 나눠드렸으니까 대충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분량을 제가 쓰고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원고는 저기 그 부소장님 드렸는데 제가 글을 좀 세게 써요. 글의 그 강도라든가 글의 말이 강하게 들어가게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갖고 저는 이제 뒤쪽에 5번을 보시면 뒷페이지 5번 예상 분량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A4로 20페이지를 썼어요. 원래 23페이지 정도 했다가 줄인 거예요, 제가. 근데 조금 더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 3만 자 조금 안 되는데 책으로 했을 때 30에서 35페이지가 나온다는 계산이에요. 사실 우리 중에 뭐 한 명이라도 더 빠지면은 사실 30페이지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25페이지, 22페이지든 뭐 그건 나중에 출판사 섭외하면서 예산이랑 맞춰 보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약간 분량을 넘게 썼다. 제 거는. 그리고 이제 거꾸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밑에 원고 성격을 보면은 저는 제가 제 글을 쓸 때 제 글에 대한 얘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글이 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삼았고 논조, 일관성 있게 그리고 입시 현장 보고 교육 비평 선장 에세이 제 성장 에세이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 미래 교육에 대한 제언을 올렸다는 거. 자, 그래서 첫 배장으로 와서 집필 방식 같은 경우는 읽어주신 그대로예요. 저는 이제 입시 미술의 모든 단계를 경험했다는 게 제 장점이에요. 입시생부터 입시 강사부터 학원장부터 현재 작가까지 하고 있으니까 미술로 할 수 있는 모든 단계를 내가 경험을 해봤다는 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독자들에 대한 장점을 내세워서 들어간 것이고 제가 이걸 했을 때 또 두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초중을 대상으로 한 글이 많을 것인데 누구 한 명은 현실적 입시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불과 2, 3년 길면 5년 후에는 미술을 계속 선택했을 때 미술대학 학도가 되는 거거든요. 학도 지망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글에서는 그 지금 박성원 선생님이 쓴 글 읽었던 대상자가 나중에 그 책을 갖고 입시 때 참고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선택했다는 거가 목적입니다. 잘 보셨고요. 예. 그런 것이 있고요. 원고의 구성 같은 경우는 저자 소개 및 프롤로그로 제가 6페이지를 할당을 했어요. 예, 이게 목적이었어요. 제가 이제 나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6페이지. 근데 이게 책으로 하면 거의 10페이지인데 별로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제 제 성장 과정을 서사를 적음으로 인해서 이 서사가 역할 모델로 나를 제시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이걸 입시를 돌파해 간 방향을 제가 나름대로 책에 진솔하게 사실만 썼어요.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는 갖고 두 번째로 이제 대한민국 입시 미술이 총체적 난국이다. 예,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저는 이제 내세운 주 내용이었고 여기서 이제 당연하게 이제 입시 미술 구조라든가 저번에 제가 했던 우리 저번에 세미나 때 내용이 다 들어갔던 그런 내용들 입시 제도가 복잡하고 우리나라가 일관성이 없고 너무나 다양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가 다 책에 간단하게 2페이지 정도로 기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술은 언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입시를 언제 중요하게 하느냐. 아동미술학원 다니는 분들은 대학 입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공통 소양이 태권도 다니듯이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너 재능이 있겠다 미술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전공으로 유도하는 경우니까 포괄적 교육을 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 저는 이제 책에 들어갈 것이고 이 미술 입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일 수는 없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시애틀 미국 물가처럼 뛸 텐데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책이 10년 후에도 지속성을 갖고 콘텐츠가 너무 빨리 휘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가치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밖에 쓰지 않겠다. 그리고 대학 입시 이후의 방향성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 화가, 조각가, 예술가의 상가 진로 요거에 대해서 식상한 글은 쓰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디자인을 하는 이유 식상한 이야기는 다 관둔다. 사실 다 디자인을 한다. 왜냐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취업을 해야 하니까 맞다. 미술하는 사람들 10명 중 8명은 디자인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은 대부분 부모들이다. 부모가 자녀들을 디자인 대학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다. 미술의 특성상 여학생들이 많다. 그 여학생들이 부모 의존도가 가장 큰 청소년기에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 디자인을 한다. 하지만 사실상 순수 미술 전공자인 필자 입장에서는 그 선택을 90% 이상 잘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디자인을 하면 미술 분야의 대부분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아니 더 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탑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그걸 해당 전공을 한 경우가 더 유리하다. 그러나 상위 10%까지는 누구나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글을 현실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안내서라고 했을 때 안내서라고 했을 때 직업 안내 갖고 조각가는 이런 거 할 수 있고 뭐 취직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글을 쓰지 않았다는 게 제가 아까 원고 성격에서 개성과 논조를 강조해서 했다는 집필 구성을 가지고 저는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 미술 교육의 변화 이 부분에 제가 중점을 둬서 사실 썼어요. 글은 짧지만 이 부분에 제가 중점을 둬서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제가 했고 쟁이라 그러죠. 제가 책에 썼는데 쟁이 우리가 어릴 때는 그림 그린 분들을 환쟁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배우지만 쟁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오히려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AI로 미디어라든가 컨텐츠로 가상으로 딸깍해서 만들어내지만 사실상은 사람이 손으로 그리고 머리로 뽑아낸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고부가 가치로 올라갈 것이라는 논조로 제가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사실 내 주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자의 자유인 거죠. 내가 그걸 쓸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원고의 특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접 체험 중심 서술을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다 경험해봤던 것만 썼어요.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남에 비해서 미술에 관련돼서만은 다른 부분은 아까 뭐 경민수님이 사회생활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 미술에 관련돼서만큼은 가장 폭넓은 경험을 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직접 체험 중심 서술을 해서 독자가 이 책에 대해서 보존성을 갖도록 제가 노력을 해봤고 교육정책 비평과 성장 에세이를 결합한 서술 방식을 채택을 했고 통계 자료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조금 했습니다. 조금 객관성 확보를 사실 별로 안 돼 있어요. 내 주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객관성 확보는 한 15% 정도 보시면 돼요. 제 글은 집필 의도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대변혁기인 AI 시대를 맞아 미술인이 되고자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 세대 현실,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희망적 서사를 전달하는 쪽으로 마무리는 했습니다. 너무 나쁘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좀 읽어놓으면은 학부모가 자기 의존적이지 않게, 전문가 의존적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 부분만 더 하자면은 지금 입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를 의대를 보내려고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 의대 입시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한테 가서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 의존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언제 내가 그걸 애가 잘하는 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조국 그런 사람들 나와서 뭐
그 학기부라든가 그 경력 스펙 쌓아갖고 그 교수들 품앗이해갖고 연구소 들어가갖고 미리미리 준비한 애들이 그렇게 의대 가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일부러 이사 가잖아요. 몇 년 전에 살아야 되니까 시골에. 그렇게 해서 이제 배분도 하고 서울대 같은 경우 앞으로 더 할당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감 했을 때 그 바뀌었던 사람이 아니 그 시선만 한 거예요. 그 교육감 했을 때 바뀌었던 사람이 카메라 의식한 거예요. 카메라에 멋있게 나오려고. 그 교육감 했던 분이 뭐 서울대를 뭐 열 몇 개를 만들겠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만들어 놓으면 또 바뀌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런 전문가 의존적인 부분들을 우리도 우리한테 미술을 물어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결국엔 피해를 본다. 우리 자녀가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제 서술에 있어서 내 스스로 파악해서 돌파했고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책에 다 써놨는데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내 성적표를 본 적도 없어. 대학 갈 때까지. 그래서 제가 다 공부해서 내가 방향을 잡아서 관리해서 홍대를 갔던 그 경험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신뢰성을 갖고 스스로 돌파해서 방향전환 하는 방법을 제가 글에 썼다는 것이 제 브리핑의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 때문에 책 많이 팔리겠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글을 보시고 이거 자, 여기 이제- 얘기 너무 재밌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예, 글이 자, 세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네. 저는 진솔해서 되게 좋아요. 네. 진솔하게 썼어요. 네, 그게 좋아요. 진솔한 글이. 입엔 되지 마요. 밑으로. 어쨌든 가장 진솔한 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정말 진솔하고 되게 이렇게 솔직하게 써나간 글들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실 분 해주세요. 저도 밑으로? 저도 어릴 때 앞장 위주로 좀 많이 읽어봤는데 생각지 못한 민수쌤의 모습을 또 한 번 또 보게 되고 정말 진짜 진솔한 이렇게까지 진솔하게 쓰셨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 되게 재밌게 막 술술술술 읽혀 내려갈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읽으면서도 되게 웃으면서 계속 읽었거든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연입니다. 네. 이번 공동저자 책을 준비해오면서 지난번 노들섬에서 어떻게 전시가 겹쳐가지고 큰 틀을 먼저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뜬구름 잡는 느낌으로 약간 준비 없이 그냥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시간까지 해오면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작업 이야기를 해야 하나 교육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생각을 거듭할수록 저는 나의 경험이 나의 작업과 교육으로 이렇게 순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지현 선생님이랑 그리고 박성 선생님께서 주신 그 피드백에서 너무 좋은 피드백을 주셨고 기록대로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를 좋게 봐주셔서 뭐 학자의 이론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기반을 하면서 우리 성은 선생님께서 저한테 서윤이와 같이 함께 쓴 뮤지엄 경험에 대해서 하는 건 어떠냐고 피드백을 주셔서 더 좀 잠깐 잊고 있다가 제가 최근에 정말 쓰고 싶었던 이야기가 제가 그 전에 준비했던 그 개별 연구 주제의 그 딸 서윤이와 함께한 뮤지엄 경험 이야기를 중심으로 써보고 싶어서 또 그런 사례나 제가 다 모든 그런 뮤지엄에 관한 방문 경험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좀 그 사실적인 그런 사례들 그리고 저와 같은 시기의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에게 또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저의 이야기라서 더 진심으로 진솔하게 사실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2021년 9월에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그리고 그 동시에 저의 3살 딸이던 서윤이는 어린이집에 입소를 딱 같이 둘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박물관 미술관 교육연구 수업을 듣게 되면서 여러 뮤지엄들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뮤지엄 교육에 큰 관심이 이제 더 많이 생기게 됐어요. 왜냐면 저희 딸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딸이 이제 그때 당시가 코로나 시절이어가지고 외출의 제한도 되게 많았고 그냥 뭐 일반적인 키즈 카페나 뭐 놀이터보다는 뮤지엄이 더 공부하는 엄마로서 아이에게 더 좋은 곳에서 더 놀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좋은 교육을 교육적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에 행복한 아이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이와 다양한 뮤지엄을 방문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뮤지엄 방문이 거의 아이가 3살부터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 커가는 그런 성장 과정을 뮤지엄에서 경험으로 발견을 하면서 2년 7개월의 그런 기록들이 담겨 있고 그래서 그런 처음에 걸어다니는 그런 아이들 그런 걷기 시작하는 그 아이의 그런 전시 경험을 처음에는 전시 공간이 아이가 놀이터인지 또는 뭐 여기가 전시장인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부터 지금의 8살이 된 지금 현재 그 서윤이의 그런 변화 과정이나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본 그런 내용들의 기록들을 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런 내용들을 쓰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교육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존 듀이라든지 그리고 포크와 디어킹의 그런 3가지 맥락 측면에서 저 서윤이가 경험했던 그런 전시물에 대한 경험들을 좀 학자의 이름을 빌려서 좀 더 기반으로 해서 좀 사실적이고 좀 뭔가 신뢰감 있도록 좀 교육적으로 집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원고를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딸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배움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배움을 새로 시작했고 저희 딸도 그렇게 제가 배웠던 그런 교수님의 뭐 가르침이라든지 좋은 그런 것들을 다 아이에게 적용을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써보고자 해요. 그래서 2번째는 그게 뮤지엄에서 발견한 교육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서 학교 교실에서나 뭐 그런 사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교육기관, 뮤지엄에서 어떤 그런 교육적인 기능들을 발견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번에서 쓰고 싶고요. 그리고 3번째는요. 이제 그 경험이 어떻게 배움이 되는가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자 해서 그때 존 듀이와 포크와 디어킹의 그 학자를 3가지 맥락적 교육과 그리고 경험 중심 교육으로 서윤이의 경험이 어떻게 배움으로 이어지는지 그렇게 3번째 챕터에서는 그렇게 글을 쓰고자 합니다. 또 4번째로는요. 저의 그 작업 이야기를 같이 이제 쓰려고 하는데요. 저는 자연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쓰고자 하는 그 뮤지엄들도 거의 자연과 좀 친밀한 그런 장소에 그런 또 전시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관성으로 제가 자연을 좋아하는 그런 자연 애호가의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같이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그게 좀 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 자연이 담긴 작업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4번째로 쓸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성장하는 숲이라는 그런 큰 제목으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교육과 예술의 방향 그리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면서 바라보게 된 삶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강명희 씨 한 말씀. 그래요. 뮤지엄에서 애 키우면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잖아. 저도 딱 그 시기에 어린이집 보내놓고 대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 잠깐 했어요. 근데 오늘 막 전화 오고 수업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애가 운다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적 많이 겪었거든요.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때는 쑥 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맞아, 그런 맞아. 내용이라고 어. 생각했던 게 박물관, 미술관 관람은 많은 엄마들이 굉장히 로망이 맞아요. 바라고 맞아요. 있는 부분이고 네. 정말 전문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래. 부분인데 우리 팀은 한 살이잖아. 남 빼놓고는 써주시면 한 살이다. 네. 저기 최 선생님 코멘트. 개별 연구 내용을 가지고 오신 게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도 그 생각해요. 네, 네. 개별 연구를 사실 잘 안 보잖아요. 졸업용으로 저희들이 쓰고 근데 그거를 뭔가 이 세상에 알려주는 느낌이고 일석이조의 효과. 왜냐면 저는 이제 주연 선생님이랑 같이 개별 연구를 같이 열심히 달렸던 사람인데 나주연 선생님이 서윤이랑 그 얘기를 같이 막 공유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개별 연구가 있는데 세미나 때 이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냥 제일 잘하는 거 내 얘기가 진짜 제일 참 잘 잡아줬네. 내 얘기가 제일 좋은 거 선생님 같아. 덕분이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피드백 할 때 서윤이 얘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감지다, 그리고 감지다 진짜. 정말 열심히 한 게 느껴져서 아 이거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같이 옆에서 볼 때 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얘를 또 이제 더 널리 알린다고 하니 전 많이 기쁩니다. 어른소. 네. 선생님 그 부분에서 처음부터 그 5장까지 와닿았던 부분이 어떤 감성적인 방식으로 이제 글을 서술을 하면서 설득을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설득의 과정들이나 선생님의 그 교육에 대한 논조들이 녹아서 전달이 된다는 부분이 저는 그 선생님 글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을 좀 강조를 잘 자신 있게 쓰시면은 책이 굉장히 좀 어차피 20페이지에서 독자가 많은 걸 얻길 바라진 않거든요. 하나만 얻어가도 큰 걸 얻었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회장님 입적으로 한 한번 해보세요. 말씀. 회장님 할 말씀. 말씀해주셨어요. 한 말씀. 아니 네. 이 단락도 좋지만 나중에 정말 이 과정 진짜 그 8살까지만 하잖아요. 네.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과정도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네. 개인적인 하나책이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기록을 이렇게 계속 남겨놔요. 네.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최혜지입니다. 제가 한 4,000자 정도 쓰긴 했는데 2개로밖에 아직 나누지 않은 상태예요.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왜 미술을 시작하게 되었냐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유학에 떠나게 되는 여정까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일본 대학에서 이제 유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적었어요. 근데 이제 정리가 된 내용이 아니어서 그냥 짧게 이 책 안에 넣으려고 했던 내용을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대학에 다니는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은 일본어로 수업을 듣는 것이 어려워서 적당히 공부해서 졸업만 통과하자는 부류와 정말 열심히 해서 까탑 전교 1등 정도의 그 두각을 나타내는 부류로 크게 분류되었다. 나는 후자에 해당해야 했고 내가 공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하게 되었던 인종차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다. 일본 대학교에 입학하고 한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학기를 맞아 새로운 일본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등교를 하였고 교실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일본인 친구들과 그룹 수업을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 등 뒤에서 교실 그쪽 다른 그룹 사이에서 조센징이라는 단어가 똑똑히 들리며 야. 광복 70년인데 그런. 그러게. 일본어는 진짜 막강한 나의 모든 신경은 그쪽에 쏘였고 그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최상도 결국에 조센징 아니야? 그냥 한국에서 공부 못하는데 돈 많아서 일본에 유학 온 거 아니야? 후진국이 한국 애들이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선진국의 일본 학생들하고 비교할 수준이나 되겠냐? 하면서 일본어 단어 하나하나가 귀에 박혔다. 나와 함께 있던 내 그룹의 일본인 친구들이 나의 눈치를 살폈다. 걱정하는 눈빛도 있었고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인지 우쭐한 표정으로 재밌다는 듯이 나의 표정을 관찰하는 친구도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나를 비한 그 일본인이 누구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가 쳐다보자 조센징에 대한 이야기는 숨 죽이듯이 조용해졌다. 교실의 정적이 흐렸다.
모욕과 차별의 말을 들으며 분노로 치를 떨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뼈아픈 현실을 마주했다. 한국인 유학생을 향해 조롱 섞인 조센징이라는 말은 내 가슴에 깊게 흡입했다. 그 순간 역사 속에서 당했던 치욕이 떠올라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소설인데? 너무 좋은데. 소설인데요, 이거? 진솔한 얘기가 정말. 그리고 앞에 쓰고 울었어요. 너무 잘 썼어. 분노로 울었어요. 일본에 살면서 일본 길거리에서도 가끔씩 조센징이라고 한국인에게 시비를 거는 일본 아저씨들이 있었는데 한국 여자 유학생들은 애써 무시하며 자리를 피해 도망갔었고 남자 유학생들은 가서 주먹 싸움을 하며 맞붙어서 싸우는 모습들이 빈번히 있었다. 같은 과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유학생인 나를 조센징이라고 부르며 무시한 순간 힘으로 맞서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곧 깨달았다. 진정한 싸움은 주먹이 아니라 펜과 책으로 하는 것임을. 한국 속담에도 있듯이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다. 나는 교실이라는 전쟁터에서 펜으로 싸웠다. 휴지. 아, 휴지 많아요. 휴지 많아. 그런 휴지는 많던데. 다행이다. 본인이 감동할 정도면 다른 사람 얼마나 감동하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한국인으로서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내 안에서 불타올랐다. 그날 이후 나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책상 앞에 앉았고 밤을 새우며 공부했고. 그래서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책 안 썼으면 이런 내용 어떻게 알겠어. 이런 걸 널리 알려서 많이 알아요.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면 푹 잠을 자게 되니 그렇게 자는 시간이 아까워 1년 동안 책상에 엎드려서 쪽잠을 잤다. 1년 동안 침대에서 자본 기억은 딱 5번이었다. 1학기 중간고사 끝난 날, 1학기 기말고사 끝난 날, 2학기 중간고사 끝난 날, 2학기 기말고사 끝난 날, 그리고 큰 독감에 걸렸던 날. 이렇게 5번이었다. 중간고사과 1등, 기말고사과 1등. 계속되는 작은 성취들 앞에서 스스로를 다잡으며 계속 실력을 쌓아갔고 시험과 발표에서 일본 학생들을 압도하는 순간 그들의 표정은 굳어졌다. 나는 그들의 길을 꺾으며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그의 나는 학교 모든 과 포함해서 전체 1등이 되었다. 교무과에서 학년 석차 전체 1등의 한국인 최상이 누구인지를 찾게 되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공부 잘하는 최상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일본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마케 이노와 기라이다. 싸움에서 징계는 필요 없고 싫다는 뜻이다. 이 말은 1945년 미국에게 핵폭탄을 맞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며 패배를 인정했던 일본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한 패배자를 철저히 배척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말이었다. 교실에서 들려온 조센징이라는 한국인 유학생을 비하하는 말은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강인하게 밟고 일어서게 되었다. 압도적인 성과를 내며 학교 전교 1등의 자리에 올랐고 그 순간 일본 학생들은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패배를 인정하는 동시에 나를 동경하는 눈빛으로 바뀌었다. 친해지고 싶어 다가오는 그들의 모습은 역설적으로도 내가 이겨낸 싸움의 증거였다. 내가 펜으로 이겨낸 싸움이었다. 승리는 단순한 학업의 결과가 아니었다. 성적의 순위를 넘어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역사를 짊어진 한 개인의 투쟁이었고 나 자신에게 던진 도전에 대한 답이었다. 한국인의 자존심을 지켜낸 승리자가 되었다. 그렇게 나는 평점 4.5점 만점에
4.48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일본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내 인생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남았다. 아니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앞에 우리 코멘트를 해야 돼. 앞에 얘기해. 책만이 팔릴 것 같아요. 회장이 얘기하세요. 코멘트를 듣고 가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내용들을 넣어서 에피소드가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거 너무 좋아. 맞아. 너무 글쓰면서 너무 울었는데 그리고 민족의 올라오네요. 어떤 그 한이나 이런 것들이 막 속에서 뭉글뭉글 올라와가지고 읽는 독자들이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본에서 미술대학원에 오신 거예요? 맞아요. 오사카 오사카 예술대학교 졸업을 하였고 제가 졸업한 게 2013년에 졸업을 하였고 요즘의 분위기는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져서 그 한국인 아버지나 어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숨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다 쓸 거죠. 그리고 입시에 대한 얘기도 쓸 거죠. 유학. 유학 되게 관심 많아 일본 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학에 대한 내용이 그런 있죠. 이야기 쓰면 되게 좋. 그리고 근데 이렇게 차를 있으면 사실 이론은 점수로 되겠는데 실기가 교수님들이 그렇게 그거 가지고 한국인이라고 비하하진 않았어요. 학생들은 비하하는 게 되게 많았지만 교수님들은 실력주의로 보셔서 네, 오히려 한국 학생들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잖아 이런 식으로 되게 이뻐하셨어요. 이렇게 그 저자 간담회가 이제 우리 그 출판 기념회를 할 거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출판 기념회 때가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두 사람의 내용이 너무 출판 좋아서 기념회 때 이제 선생님들 많이 모실 거잖아요. 우리 교수님들도 모시고. 네, 책도 그때 팔고. 네. 위축됐는데요. 아, 진짜 주위 일본 유학 많거든요. 지금 주위 일본으로 가고 싶어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저도 겨울에 상담 계속 받으다녔어요. 일본 내 주위에도 많아. 지금 일본 유학 가려고 지금. 최근에 일본 여행하면서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현지에서 예전에 유학하셨던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네요. 저 처음 알았어요. 정말. 그것도 좋은 데 가셔서 그래요. 네, 약간 시도 같은 데 가서. 교토는 완전히 그렇대요. 네, 완전 일본 사람 자체도 같은 다른 정말. 지방 사람들도 정말. 배척해요. 왜냐면은 자기들은 그 왕족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죠, 선생님? 교토는 완전 맞죠, 제가 맞죠. 그렇게 교수는 오사카 사람 싫어하고 촌놈이 치다할 걸 그죠? 그렇게 촌놈처럼. 저는 도쿄에서도 한 번 느꼈는데.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저는 엄마이자 작가 그리고 미술 교육자에 대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어요. 이야기 이제 핵심 내용은 미술을 좋아했던 제가 교육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이제 엄마로서 경험한 미술 교육 그러면서 삶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담는 미술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성장 과정을 담을 거예요. 근데 저도 좀 이제 지금 저희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뭐냐면 하나 이제 목표하는 바가 있으면 굉장히 주도적이었고 그것을 위해 끝까지 해내려는 힘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엄마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 엄마가 그 미술을 강력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엄마는 정말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가 진심으로 얘기하는지 가짜로 얘기하는 건지.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굉장히 섬세하게 잘 느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잘했어 라는 게 정말 그게 제 눈에는 진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에게 주는 그 정말 따뜻한 응원, 그 힘, 그걸로 나는 혼자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정말 잘하는 애야. 난 정말 그림을 진짜 멋지게 하는 애야. 이렇게 좀 칭찬에 굉장히 신나서 즐겁게 했던 아이였고 그 엄마의 칭찬이 미술로 쭉 갈 수 있게 됐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저의 이제 미술 이야기가 이제 저도 이제 출산과 이제 아이 육아를 하면서 저희 아이가 또 미술을 또 전공하게 되는 그 과정을 같이 저도 엄마로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미술 교육에 같이 성장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뭐 정리를 해보니까 그림이 나를 키웠고 아이가 또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는 그런 키워드로 쭉 이야기를 쓸 거고 마무리로 하는 말은 이제 엄마로 시작한 미술 교육은 아이를 이해하는 과정이었고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마무리는 또 전지우 소장님께서 핵심 문장 마무리까지 그 첫 번째 인터뷰 했을 때 이걸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아주 제가 좋은 키워드로 잘 잡고 가게 되는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질문. 제 이야기를 저는 그냥 쭉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미술 이런 관련 작업 이런 것보다 그냥 나의 박성원이라는 성장 과정에서 미술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또 내가 엄마가 돼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또 잘하겠습니다라고 이런 거를 잘 풀어 나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홍익미술교육연구소 공동 저자로 참여하게 된 전지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키워드를 기록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기록으로부터입니다. 저의 집필 의도는 이제 제가 이번 작업을 시작하면서 저의 교육과 작업을 돌아보니까 하나의 키워드로 그게 모아졌어요. 그게 바로 기록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제가 그래서 기록의 관점에서 교육 그리고 저의 작업, 저의 일상들을 정리하는 글을 썼습니다. 왜 기록이었냐면 이제 저는 원래 별명이 필기 여왕이었어요. 펜을 이만큼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필기를 하고 필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 다이어리를 매년 썼었거든요. 정말 그냥 기록이었어요. 정말 메모 정도 그렇게 다이어리를 쓰다가 학원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록이 본격적인 기록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알았거든요. 문장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좋은 그런 뭐 단어 선택이나 그런 문장 구조나 이런 거를 더 잘 쓰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록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리고 이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했고 저의 이제 목차는 보는 일, 쓰는 일, 만드는 일, 반복하는 일, 남는 것 이렇게 5가지 목차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는 일은 저도 학원을 시작해서 관찰을 하면서 기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시간 속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그 기록을 적었고요. 쓰는 일은 이제 메모로 시작했던 나의 글이 이제 점점 더 문장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단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뀌어간 과정을 적었고요. 그리고 만드는 일은 이런 기록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저는 이제 나중에 이걸 책으로도 냈고 잡지로도 얼마 전에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들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저의 작업도 기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작업도 전시로 이렇게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기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었고요. 반복하는 일은 저의 매일 반복되는 생활과 루틴이 기록들이 다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록들이 보니까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나의 반복 루틴으로 제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의 저의 또 기록들이 몇 년 후에 저를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지나온 기록과 지금 쓰이고 있는 기록들을 함께 바라보는 또 현재의 이야기들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처음에 보는 일을 시작하는 문장은 선생님 왜 맨날 적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그런 단어로 시작했고 그리고 쓰는 일은 처음부터 긴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이어리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고 만드는 일은 부모님들께 보냈던 피드백이 쌓이면서 네, 만드는 일? 다 조금 더 길게 네, 알겠어요. 시간이 부족할까봐.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쓰는 일을 보면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기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수업을 하며 아이들이 한 말을 그대로 적어두었고 작업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작품 설명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언젠가 연구 자료로 쓰기 위해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품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한 말을 함께 남겨두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알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쓰는 일은
해마다 새로운 다이어리를 샀고 해야 할 일과 약속을 적었습니다. 일정 정리를 하는 정도였고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메모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일은 이제 처음부터 책을 만들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한 말을 적어두었고 부모님들께 보내기 위해 정리한 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글들이 어느새 꽤 많아졌습니다. 진짜 미술적인 이야기. 네, 그래서 이제 반복하는 일은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에는 수업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이 제가 이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인 것 같아요. 반복하는 일은 같은 하루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는 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살아오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네, 이제 제가 하지만 지나간 뒤에 다시 펼쳐보면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기록들을 꺼내서 읽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어떤 다짐을 했냐면 지금 또 좋은 기록들을 써 나가야 몇 년 후에 나는 또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제가 자리 들으면서 마련해주셔서 느낀 게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그 전지현 선생님 그 글의 방식이 그 루틴화되어 있다.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나 모두에게 루틴을 제시한다. 그 습관 형성에 대한 미술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이제 가장 몇 년 전에 되게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항상 제일 앞장에 다이어리 제일 앞장에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마다 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겠고 좋은 습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스스로 저에게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학원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깨진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멘트 다른 분 좀 주세요. 네. 최우지 선생님 코멘트 없어요?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를 지금 그냥 그래요? 뭔가 지금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최근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베풀었던 미술 교육이랑 비슷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책에 나오면 꼭 읽어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완전 초창기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시작했던 그 시절에는 정말 그냥 맨땅에 헤딩을 했었고 조금 이제 알게 되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약간 전지은 선생님처럼 막 계속 아이들에 대한 그런 것도 막 녹음도 수업 시간에 다 하고 막 밴드에도 엄마들한테 보내는 그 피드백 내용도 진짜 엄청 많이 쓰고 제가 수업 끝나면 그것만 몇 시간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프랜차이즈로 이제 하게 되면 다른 걸로 바꾸게 되면서 지금 그게 거의 약간 프로젝트 수업할 때나 살짝 이끌어가고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근데 요즘에 전지현 선생님 수업하는 걸 보면 예전에 이제 제가 가졌던 그런 마음가짐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약간 그런 게 퇴색이 되는 똑같은 느껴서 네, 요즘에 선생님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네. 따뜻한 말씀들 너무 감사하고 항상 선생님 하신 말. 기록과 미술 교육에 대한 책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미술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기록이 중요한 역할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신다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제가 어쨌든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약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기세를 몰고 간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근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만나면 따뜻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힘을 받고 항상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민입니다. 저는 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조금 다른 분들하고 조금 결이 다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어진 맥락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앞에는 저도 앞에는 제 소개를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짧게. 그리고 나서 순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저 문인화에 대해서 제 의견과 제가 또 명명 이름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인화는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쫙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순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왜 전통 미술이 사라졌을까? 두 번째, 승인들의 대상으로 하는 캘리그라피 문화는 왜 인기가 있을까? 세 번째, 현대 문인화에서 찾는 전통. 네 번째, 작품을 통해 보는 컨템포러리 문화의 세계. 다섯 번째, 컨템포러리 문인화 기초 배우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컨템포러리 문인화 수업 사례. 일곱 번째, AI 시대의 문인화. 여덟 번째, 매진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고요. 자, 첫 번째, 저희 딸이 몇 년 전에 초등학생이었는데, 저는 기다렸어요. 4년이 되면 분명히 수목하고 사회를 할 건데, 엄마한테 엄마 좀 도와줘, 뭐 이것만 기다렸는데 4년이 지나가고도 절대로 안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사립학교 다녔거든요. 그런데 미술반도 따로 있고 미술 선생님도 있으면 분명히 할 건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왜 그냥 넘어가지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학교에 나가서 수업해보니까 왜 안 하는지 알게 됐어요. 왜냐면 그거를 선생님들 하려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새로 짜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들 안 하고 넘어가고 대체제로 만들기, 싸구려 만들기 그거 사가지고 그냥 만들고 지나가는 거야. 정말 애들이 필요한 건 안 해요. 그래서 전국대 우리나라 학 수업 미술교육이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그거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지금 현재 성인들이 대상으로 하는 캘리그라피 문화는 정말 인기가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캘리그라피를 해요. 민호도 많이 해요. 꺼져 있어요. 켜져 있어. 그때 아니라 나무가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럼 왜 그럴까? 왜 캘리그라피 문화는 왜 인기가 많을까? 이 초등학교에서 수업 없었던데 거의. 그러네. 그걸 캘리그라피 인기가 많네. 정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 그게 배경 지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릴 때 할머니들이나 문화에 대한 사람들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다 했잖아. 수묵할 서예 같은 거 했잖아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인생을 살면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힘들 때. 그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안 주어지기 때문에 막상 하려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교육에서 이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들을 제가 가르쳐 보니까 자기들 얼마든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40분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애들한테 해라면 안 할 수 있어요. 사군자면 너무 골이 타고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서야하면 너무 힘들다. 뭐 책일 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게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 형식이. 그래서 제가 현대 문인화를 바꿨어요. 현대 문인화를 문인화라고 하지 말고 이제 컨템포러리 문인화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어놨어요. 컨템포러리 문인화. 왜냐면은 그 저도 사군자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을 하나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자기 세상 그 특징이 뭐냐면은 문인화가 원래 사실적인 재능이 아니라 필력과 정신성을 중시했는데 그리고 삶을 보는 태도 이게 중요한데 그것을 컨템포러리 문인화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현대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것을 제 작품을 통해서 보는 컨템포러리 문인화의 세계에 대해서 쫙 썼어요. 이게 뭐냐면 기운생동, 필력, 농단, 여백. 자, 기운생동. 그 기운생동이 뭔지 쓰고 제 그림 중에서 강원도 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선 몇 개로 다 그릴 거거든요. 이거 보면 기운생동을 알 수 있다고 제가 쫙 써놨어요. 그 다음에 필력에 대해서는 제가 뭘 썼냐면 필력은 어떤 게 필력이라는 이야기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쓴 것 중에서 제가 그 글 같은 거 그 물고기 그림 보시면 막 벚고기에 글 써놨거든요. 그게 보면 필력이 나와 있다. 그리고 물결 선수 아주 가는지 열심히 썼다. 그런 글도 써놨어요. 그리고 농담을 보면 농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이야기를 썼어요. 농담이라는 건 뭐 중국, 농국, 단목에 대한 얘기를 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 그림 중에서 욕망의 반야신이라는 부처님 그림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먹이 한색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탁본을 해서 종이를 탁본을 해서 각각 다르게 해서 찢어서 넣어놨거든. 페이퍼 커팅을 해서. 근데 그게 검은색이 아니라 무늬도 다양하고 유연성을 해서 무늬도 아니고 색도 다 달라요. 그리고 부처의 경우도 악유를 섞어서 먹물을 다양하게 농담을 이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제 그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농담 단위 여백.
여백은 좀 피어지게 그려야 되는데 중간에 여백 자체가 하나의 그림 하나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중에서 그림 중에서 자상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얼굴과 나비를 그리고 중간에 다 하얀색으로 여백을 피워놨어요. 이 왜냐면 가장 중심적인 주제 2개만 하고 여백은 생각의 공간. 원래 한국화에서 여백은 생각의 공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피워놨어요. 그리고 나비하고 사람만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백에 대해서 그림을 넣어서 해놨고요. 그 다음에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사이, 형태 너머의 사이는 뭐냐면은 한국화에서는 정확한 형태가 필요 없어요. 어떤 정밀화 그릴 수도 있어요. 정밀화 그리기도 하고 단순화시키고 그리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작가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문화에서 이것을 사이라고 해요.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표현하는 것을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인화에서 밝게 그리는 것보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 그림 중에서 12달 춤 우리말 보면 12달 명칭을 넣었고요. 그 안에 뭐 시샘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차가운 그 기운을 위해서 제가 그 부트춤 그리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물으론도 이렇게 그 땅과 그 식물과 연결해서 이렇게 물이 싹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사이를 표현했어요. 정확하게 다시 그 형태가 없잖아 그거 사실은. 근데 제가 이 사이를 한 거죠. 사이스럽게. 그다음에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문기. 이게 문인한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랑과 삶과 인격이 드러나는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감상적인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죠.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당신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누려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제가 그 4월 19일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 정답으로 찍어서 만든 작품이 있어요.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싱크홀에 대해서도 있는데 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우리도 사실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 있잖아요. 그 불안감을 나도 그리면서 해소할 수 있고 너도 해소할 수 있게 그 한지와 흙으로 덮어서 괜찮다는 말을 새겨내는 작품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기록되는 지금의 시간, 상징에 대한 의미. 상징은 하나의 사물의 그 이상 의미를 담아 표현하는 방법인데 우리 일상에서 하트는 사랑, 올리브 가진 평화, 십자가 신앙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인화는 우리 사군자도 그런 외화의 기계 상징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대에서는 그런 거 사실은 가까이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랬냐면은 사실 우리 이모티콘 이런 것도 하나의 상징이 있어요. 웃는 표현 이런 것도 다 웃는 표현이잖아. 이게 다 상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제 작업에는 물고기, 나비, 문자, 바람 등이 그립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디자인한 물고기는 양산 통도새에 있는 모그에서 영감을 받아 파생한 디자인인데 모그는 잠을 자는 순간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해서 수행자들에게 정진하는 의미로 상징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저도 나태해질 때 그 목을 바라면서 마음을 자르죠. 바로 잡아요. 그리고 그 나비 같은 경우에는 그 장자의 칠한 호적 지붕에서 가져온 상징이거든요. 작품 중 사기생에는 안경에 보면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의 일부분이 될 수 있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서 나비를 그림 붙이는 이유가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내가 그림 속의 인간인지 이렇게 모든 것이 허구일 수 있다. 그것에 질문하기 위해서 또 나비를 넣었어요. 그래서 제 그림도 이렇게 딱 집어넣고요. 문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제 그림들 보면 반야신경이나 벚구경 등 글귀를 넣어가지고 의미를 확장시켜놨어요. 그렇게 제 그림을 넣어서 이거에 대한 문화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설명해줬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컨템포러리 문이나 기초 교수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저는 첫 번째 글씨로 가르칩니다. 글씨로 시작하기. 왜냐하면 문해를 가르칠 때 붙잡는 법, 선을 쓰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그림보다 글씨가 낫기 때문에 글씨로 시작하는데요. 그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보면 판본체가 있어요. 그 판본체를 바탕으로 그리고 글을 가르쳐요. 근데 또 너무 서예처럼 쓰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작은 중간의 글씨로 이렇게 가르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써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글을 배웠으면 점과 선을 익혀야 돼요. 그러게 한국화이기 때문에 점을 어떻게 찍는 게 아니고 그리는 거예요. 점도 사람들이 그림 화성체에 점을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근원성 효과가 있거든요. 그걸 그리면 되게 번지면서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거만으로 내가 잘하는 작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은 또 다양해요. 굵은 선, 힘 있는 선, 물렁한 선, 빠른 선. 이 선과 선들에서 간격에서 오는 오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긴장감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먹의 농담을 경험하기. 먹의 농담, 농묵, 주묵, 단묵이 이런 게 굉장히 커요.
그거에 대한 상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한 붓에다가 용목, 중목, 단목을 한 번에 쓰면 작품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 나중에 이거를 만약 물감으로 이렇게 쓰면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네 번째 글과 그림을 이제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문이나 시서화가 하나가 되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그리고 그래서 작품 완성하는 과정. 현재 나를 만나는 시간을 예상한다 이렇게 딱 정의를 저는 내려놨어요. 여섯 번째 컨템포러리 문화 수업 사례는 초등학교 성인에서 가르치는 잠깐 이렇게 내려놓을 거고요. 일곱 번째 AI 시대의 문인은 그 AI가 이제 그림을 다 그리니까 그림을 배울 필요도 없다. 잘 그릴 필요도 없다. 다 해준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또 감정을 표현하는 문인화 교육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문인화는 그림을 잘 그리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내 삶의 경험을 표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상징도 들어가고 어떻게 내 감정을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것만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AI 바탕으로 활용하고 좋다고 제가 써놨거든요. 왜냐면은 나도 지금 GPT 이거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내가 그림 바탕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AI를 통해서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동영상 AI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개성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씁니다. 아직 매즈말을 안 썼어요. 이제 매즈말 써야 되는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AI 시대 때 우리가 지금 수목화를 많이 배워야 된다. 왜냐면 저는 이제 팔아야 되니까 이제 교환하고 아까 말했지 이걸 계속 연결해서 나가야 되니 왜냐면 이제 팔레트 팔아가지고 교환도 팔고 학교에 단체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때도 마찬가지 한국과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과 어디 가서 가르쳐요 한국화를. 그래서 우리 한국화 가르쳐서 아동기술 학원도 하나 못 차려요. 근데 이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K 전통이라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팔레트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것만 딱 들고 나와서 그냥 수업할 수 있게 전공자들이 그게 제가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고 나오면 너무 편해. 그러면 딱 들고 나오면 그치 앉아있으니 선생님 맞죠? 그죠? 네. 꼭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코멘트가 이게 어딜 주세요? 아 맞네. 저 먼저 하고 싶어요. 네.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 지금 미술 교육이 굉장히 하향 평준화돼 있다는 게 동의하고 근데 미술 교과서를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맞아요. 저는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이런 수업을 한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키트 수업 이런 거. 키트 수업이에요. 그것도 저렴한 키트 수업으로 가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아름다운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아름다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키트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을 그래서 것 저는 제가 목표가 전공자들이 다 키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도예 키트 만들어. 도예 키트 만들고 다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누워서 도이도로 세상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만들어야 돼. 우리 선생님 다 만들어야 좋은 돼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자 사업가들이 이걸 만들기 때문에 저렴해서 사업가들이 만들기 때문에 저렴한 거예요. 사업 설명. 맞아요. 왜 그렇지 않잖아요. 사업가들이 만들 때 저렴해가지고 애들 교육 한 편집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든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미술 전공자들이 나서야 돼요. 아니 선진화되려면 네. 알아요. 우리나라가 미술 저는 이게 학교에서 늘봄이나 돌봄이나 학교에 많은 아이들을 선생님 한 명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늘봄 돌봄 선생님 그 페이도 예전보다 지금 훨씬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주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지금 보상도 되게 엉망인 것 같고 저는 이런 부분을 안에 다 넣고 10,000원에 사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이건 10,000원이에요. 왜 쌤 살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돈 내고 사는 거라서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계획은 선생님이 키트를 만들고 선생님이 수업하러 들어갈 때 그 키트를 전부 다 사서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렇지. 그 돈을 또 선생님이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지. 수업비를 받든지 하고 이 키트 판매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키트 하나가 10,000원짜리가 있으면 그 아까 말한 그 안에 교환이나 하선지랑 다 있어요. 그건 따로 돈 받을 거예요. 혹시 실제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안 보셨어요? 사실 이거 만드는 비용을 이게 받는 학교에 들고 들어가려면 학교에서 인증을 해줘야 아니 선생님 그거는 금액이 100만 이상 돼야 그 하는 게 있어요. 근데 100만 이하는 선생님들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김은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학원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학원을 하고 계시지만 또 아니면 학원 안 하더라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목적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큰 병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암 같은 게 걸려가지고 그 아주 젊은 30대 초반에 그러고 나서 나도 내 생활이라는 게 있고 나 김원영의 정체성을 좀 이렇게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저는 미술 학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저의 그림을 하고 싶고 제가 화가로서 좀 이렇게 뭔가 입지를 다지고 싶어서 학원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학원은 나에게 어떤 독립적인 자금을 대주는 그런 장소자 또 어떤 그런 자금체계 이렇게 자금체계를 이상한데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계기가 아닌 상황에서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미술학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서 남편이 아주 막 뭐 돈을 저한테 이렇게 못 해주는 상황은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사실 미술하는 사람들이 자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사업가가 돼야지 대기업을 다녀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시댁에 뭐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미술을 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화가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좀 많이 지원해달라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미술학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워보고 사실은 학원을 통해서 제가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교육을 받은 그런 사례가 되네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그 중간에 제가 살짝 다시 재발한 게 있었거든요. 살짝 그래서 그러면서 인생의 그 연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세월을 봤을 때 너무나 인생은 짧구나. 진짜 찰나와 같구나. 이 불교에서 나오잖아요. 찰나와도 같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지나가는 그 구름의 어떤 밑에 깔리는 그림자처럼 슉 지나가는데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재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술학원은 사실 내 자신이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전인 교육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인격체로 정말 아름다운 인격체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어디에 가서든지 내가 그림을 대함으로써 내 자신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혼이 맑아지고 여기서 보면 반짝이는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모르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나중에는 내가 그런 반짝이는 존재였구나 이걸 깨달을 수만 있으면 저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을 하면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미술학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26년간 알고 봤더니 제가 꽤 오래 했더라고요. 사람 한 명 만들었네. 그래서 참 많이 늙었구나. 26년간 한결같이 아이들 곁을 이렇게 사실은 지키면서 거의 미술학원을 닫은 적이 없어요. 제가 아파도 닫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빨간 날은 다 닫았죠. 그래서 아이들 곁을 지키며 따뜻한 마음과 정말 진심이 이렇게 태화될 때보다 다시 다져서 진심으로 정서적 성장을 저는 사실은 제일 제 마음에 이렇게 제일 큰 걸로 생각하고 정서적 성장을 미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순수한 감정이 건강하게 이렇게 피어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유수빈 소장님께서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앞에 자기소개를 하셨길래 그게 또 좋아갖고 그렇게 했어요. 간단하게 해서 많이 안 하고 잘됐다 많이 안 써도 되겠구나 자기소개 6페이지 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근데 그거는 되게 중요한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다 각자마다 영역들이 딱딱 있어서 너무 매력 있었어요. 선생님 그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이 반짝이는 영혼들에게 이런 부제를 가지고 소제라 그러나요? 부제라 그러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 처음 만난 아이에 대해서 처음 이 아이를 대하면서 어떤 아이를 만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가면서 아까 기록을 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선생님의 그런 기록적인 그런 부분을 보고 제가 너무 반성도 많이 되고 굉장히 가치를 많이 느꼈어요. 진짜 그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네, 그래서 처음 만난 아이가 사실 이렇게 우리 소위 지금 사회적으로 나간 ADHD 아이들로서 사실 저는 문제아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하고 왜 제가 그런데 초점을 맞추니까 정서적인 그런 따뜻한 유대감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아름다운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문제아들만 계속 오는 거예요 학원에.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학원 문제하더라. 내가 못 살겠다. 니네 학원 가보면 왜 이렇게 손이 개성도 지른 애도 있고 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많이 말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저희가 쉬지 않고 한번 매진을 해봤습니다. 그건 또 제가 또 신앙적인 면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저 인간적인 기문형을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ADHD 아이를 처음 만나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처음에 왔을 때 거의 들판을 헤매는 듯한 아이, 황야를 헤매는 듯한 그런 아이였는데 그런 아이를 점점점 이 미술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아이가 또 나아지는 데 대해서 어디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의학적이나 교육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아이가 어디서부터 반응을 하고 어디서부터 나아지는가에 대해서 부모도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저희는 계속 관찰하고 피드백하면서 깨달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문제아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늘 저는 하루하루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피드백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이 아이를 가르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가르치려고 할 때부터 그거는 교육이 아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교육은 내가 가르치지 않을 때 내 뭔가 그리고 내 어떤 진심이 그 아이에게 투영이 될 때 교육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마구 할 때마다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색깔 네 맘대로 써도 돼. 그렇지만 방임은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는 인지를 했어요. 그냥 네 맘대로 해라.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가 봐. 이게 아니라 계속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잘하면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숙제라는 걸 없앴어요. 오늘 이거 한 장을 꼭 해라.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에게도 말씀했어요. 한 장 한 장을 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림은 숙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가족하고의 문제도 도움을 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과 기다림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부분을 또 여기다가 또 적었어요. 어떻게 인내를 하는지. 빨리빨리 이렇게 해드릴게요. 잘하고 네, 그냥 그 속도로.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다림에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작은 변화를 줘서 호기심과 또 그런 것들이 기대감과 그리고 나에게 결국에는 엄청난 그런 기쁨을 주는지 여기에 다 기록을 좀 했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달라진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색깔을 관찰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아주 그림 끝에 그 어두운 까만 그림으로 했는데 수많은 한 달 이상이 지나고 2달이 다 됐는데 그 끝에 요만하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딱딱 이렇게 2개 정도밖에 찍지 않았는데 거기서부터 변화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모르면 모르고 지나가고 이거 실수했나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관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칭찬을 계속했어요. 칭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기술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여러 가지로 이 아이가 또 피드백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ADHD를 꼭 미술로 풀어야 되느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게 최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에 대한 애정도가 좀 더 깊어야 되고 또 사실 저는 미술로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주장을. 왜냐하면 이 미술 교육이야말로 여러 가지를 다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상담하는 거는 말, 그 다음에 뭐 글, 뭐 이런 걸로 풀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담학을 하는 사람은 저희에게 또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술은 오감을 다 어떻게 보면 다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치유에 어떤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느리지만 분명한 이 변화는 미술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실현되는 경우가 많구나 깨달았고요. 그리고 빛을 발견했어요. 그 빛은 뭐냐면은 이 아이가 그림을 보면서 반짝이는 것을 반짝반짝하는 것을 그 옆에 주변에 뭐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반짝반짝한 걸 이때까지는 어두운 데서만 있었는 아이가 그 빛 이렇게 반짝거리는 걸 뿌렸어요. 그리고 붓을 가져와서 번지는 효과를 계속 번지는 걸 보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반짝이는 걸 빛을 받아들이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그 아이의 감정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나오기 전에 깊은 어둠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적 의미로서 이 아이를 만나는 저는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 대해서 정상이라는 기준 안에 맞추려고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요.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또 앉아 있어야 되지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는 학교에서도 제가 학교 선생님들께 강의하는데요. 학교 선생님 가르치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요. 선생님들. 네. 아이 하나가 있는데 도대체 수업을 못하게끔 만들고 가만히 앉아있지라고 땡땡땡땡 돌아다니는데 정말 선생님 말로는 그냥 정말 자기 자식이면 가만 안 놔두고 싶다 이런 말까지 막 눈을 터뜨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괴로움을 너무 저는 이해를 하지만 왜 우리는 정상적으로 앉아만 있어야 되는 그 교육이 그게 정상적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앉아있지 않을 때 다른 아이들에게 물론 많이 피해는 주지만 그거는 어떤 공간적인 거 그리고 수적인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 아이 혼자를 봤을 때는 사실은 움직여도 되고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각자의 속도를 가지고 또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은 또 아이를 단순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존재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있지 않나. 조금 더 기다려주고 또 조금 더 믿어주고 조금 덜 재촉하고 우린 너무 재촉을 많이 하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 교육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제 마지막 이제 여기 끝말을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그 말에는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모든 아이의 마음에는 각자의 방식으로 빛나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빛은 빠르지 않아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같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저 그냥 꺼지지 않고 곁에서 지켜주고 또 믿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고도 본질적인 교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에 그 아이는 스스로 알게 되겠죠. 자신이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빛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고 그 빛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밝힐 수 있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감사를 부리시더니 들고 해주세요. 저 하겠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진짜 이렇게 진짜 따뜻해지는 이렇게 방금 말씀이었고, 가장 공감하는 게, 저도 학원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벌지 못한 게 아니라 많이 까먹었는데 어떤 거 하나로 지금 되게 이제 버티고 있네요. 사실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가도 학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선택한다면 학원을 할 것 같아요. 학원을 하기 전에 나와 한 후에 저는 정말 다르거든요. 진짜 인생을 많이 배웠고, 예, 그래서 방금 선생님의 말씀에 많이 공감되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보통 미술 치료하면은 그 장애 치료 쪽으로 다가가는데, 이거는 좀 다른 관점에서 ADHD 학생의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느끼는 자신의 성장 모습을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선정하신 것 같고, 그리고 목소리 너무 좋으셔서 라디오 방송 듣는 것 같았어요. 아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 목소리 좋다 이러면 이거는 아닌데.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처음 미술 학원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들었을 때, 근데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학교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지 않는 한, 너무 재밌다 이러지 않는 한 멈춰 있다가 시작하는 거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을 어제 가족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랑 얘기를 하면서 가족 얘기도 써야 되겠다 이랬더니 남편이 쓰지 말라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희도 그랬어요. 네. 그러고는 요즘에 작가 얘기, 아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이번에 처음 시작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작업을 이렇게 계속 할 거냐, 언제까지?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나 이제 시작했는데 그걸 언제까지 할 거냐니, 나 계속 저희 남편하고 똑같네요. 계속 할 건데 그래요? 그래, 그런 얘기를 어제 막 나눴어요, 끝날 밤에. 때 그만해래요. 그랬더니 자기 이제 대학 동기 친한 친구가, 이제 친한 친구 어머니가 동양화 전공인데 이런 상황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랐대요. 그래서 매년 개인전을 하고 돈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결국 나이 들어서는 아무것도 없이 마지막을 마무리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와이프한테 좀 어떻게 잘 생각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동기들끼리. 네, 그래서 갑자기 학원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홍익미술교육연구소 이번 첫 프로젝트로 공동 저자 발표의 유수진입니다. 저는 가르침과 창작 사이에서 이제 큰 타이틀로 작업과 교육을 연결하며라는 이제 주제로 글을 썼고, 제가 이제 나눠드린 거 있죠. 요 A4 3장 분량 나눠드렸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한 건 이제 그걸 넣고, 제가 목차를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그림을 좋아하던 아이, 두 번째 교육자가 되다, 그리고 교육자가 되다 안에 이제 잘 버텨온 시간들, 아이들을 바라보던 시선이 달라지다, 그리고 재미와 기본기가 함께하는 미술 교육, 그 다음으로 생각하고 힘을 기르는 수업, 그 다음 교육 이론보다 먼저 현장에서 배운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들어가 있진 않아요. 세 번째, 다시 그림 앞에 서다. 네 번째, 브랜치, 나를 그리다. 근데 저는 이번 작업한 것도 같이 넣었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모아, 내면에서 태어난 또 다른 나. 여섯 번째, 교육과 작업이 만나는 순간. 이 교육과 작업이 만나는 순간에는 이제 교육자는 가르치는 사람일까, 배우는 사람일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배운 것,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과 참여형 전시를 지향하는
이제 저의 이제 교육관 이런 거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미술관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돌이켜 보면 디자인 싱킹이었다. 그리고 작업이 교육에 준 영향. 그리고 이제 7번째, 예술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꿈은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으로 생각하기. 이제 8번째, 그리고 다시 그림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 이런 순서로 저는 이제 목차를 이제 짰거든요.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수원에서 유아동미술 학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공동저자에서 가르침과 장작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작업과 교육을 연결하며 라는 제목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이제 저희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쭉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쓰게 됐는데, 이제 쓰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미술과 함께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아까 강민수 선생님 글 보니까 어린 시절 얘기를 쓰셨길래 너무 재밌겠다. 근데 저는 이제 간략하게 줄였는데 너무 자세하게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나도 더 자세하게 써야 되나? 대학 시절 아예 안 썼어요? 네네네. 그리고 잘한 글을 한 몇 줄만 더 추가를 할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서 제가 막상 쓴 내용에는 잘한 글을 일부러 한 2-3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교육자가 된 이유는 이제 저는 어린 시절에 유치원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미술학원을 계속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유치원을 가기 전에 미술학원부터 다녔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계속 쫄라서 미술학원에 보내달라고 하고 막 벽에 그림 그리고 그쵸. 그래서 이제 유치원 가기 전에 미술학원을 다녔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완전히 자라가지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미술학원에 대해 생각하고 이제 미래에 이제 이걸 전공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고지식한 부분도 있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학원은 저학년 때까지만 정말 다녔고, 고학년 때로 가면은 이제 왜 사실적인 걸 그리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으로 넘어가야 될 때 저는 이제 계속 그런 걸 그리고 싶은데, 제가 뭐 천재도 아니고 그렇게 그리지는 못하잖아요. 그 시대에 무슨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책도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층에 있는 고등학생 언니한테 이제 좀 뭐 그림 그릴 때 좀 알려달라 막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집에서 혼자 이제 만화책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따라 그리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조금 너 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은 많이 하는데, 막상 집에서는 안 돼. 약간 그런 입장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6학년 때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같이 저랑 사생대를 같이 이제 반에 몇 명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그리면서 제가 이제 상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어릴 때 이제 그 지역만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가족들이랑 사생대회가 엄청 많았어요. 공원에서.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랑 맨날 김밥 싸서 사생대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아니 어딘데 그렇게 통영. 네. 그래서 많이 다니면서 상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거를 좀 초등학교에서 어린 나이에 학교 운동장이 옛날에는 잔디도 없고 완전히 땅 땅이잖아요. 거기 햇빛 땡볕에 다 줄 세워놓고 막 연설도 엄청 오래 하잖아요. 그때 제가 학교 대표로 공동으로 한 명 나가가지고 막 메달이랑 무슨 상장 수여식도 받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주변에서 하는 말들도 있고, 그냥 나는 그림 잘 그려. 왜 그냥 초등학교 때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내 집에서는 미술학원을 안 보냈고, 이제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제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용원 선생님인데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술 동아리에도 가입을 한 상태였고, 이제 선생님이 제가 이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걸 보고, 미술에 좀 재능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는 안 시켜주는데,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제가 조금 약간 미술실을 기웃기웃 거리면서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한테 이제 약간 대화도 미술실에 가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집에서는 안 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아그리파 석고상도 소묘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근데 그 시절에 제가 기억나는 게 요즘 뭐 입시학원처럼 석고소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예술가처럼 석고소묘 아그리파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보니까 이게 입시랑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랑 다르다,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거는 입시학원 가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되긴 했는데, 그만큼 그래도 선생님께서 저를 영향을 많이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의 이제 그림에 소질이 있다, 그리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설득을 해주셨어요. 입시학원을 보내라. 네,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준 이제 그 선생님의 후배 학원을 가게 되면서 제가 입시를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 역시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육 현장에 서 있지만, 내려가지 않아. 지금 아까 선생님 얘기를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책이 출간되면 가장 먼저 그 중학교 때 이용원 선생님을 찾아뵙고 책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5년을 버텨온 시간. 아이들한테 이제 미술 교육을 한 지 올해로 저는 이제 15년이 됐는데, 그동안 진짜 막 그만두고 싶었던 시기도 있었고, 진짜 끝나고 혼자 이제 울던 시절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맨땅에 헤딩을 한 경우라 강사 경험이 없어서 그냥 이제 맨땅에 헤딩을 한 상태여서 좀 되게 힘들게 좀 고생을 많이 하면서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막상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그 전에는 정말 이것저것 배우러 일부러 그것 때문에 강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배우러 다니고, 제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세미나며 무슨 교육 받으러 다니고 이런데 정말 투자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학원을 이제 알아보고 나중에 학원을 오픈하던 해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집합금지로 이제 문도 닫아야 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갑자기 수업하다가 강사 선생님 엄마가 확진자 다 막 그래가지고 집에 전부 다 문자 보내서 갑자기 수업 중단하고 수업 다 끝내고 애들 보낸 적도 있었고, 네, 수업 끝나고 나서 강사 선생님이 그때는 3명 있었어요. 3명, 저랑 합해서 4명이 정말 달려서 보건소가 문 닫기 전에 주사 맞으러 간 적도 몇 번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글을 쓰면서 이제 줄줄 쓰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저한테 참 아직까지 정말 잘 버텼다, 26년 버티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학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한강 아트 페스타 하기 전에 다른 분들한테도 말했는데, 그 화랑 미술제에 갔다가 한 부스 앞에 갔는데 그림이 너무 저한테 와닿아서 한참 보다가 다시 나갔다가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서 그 그림을 계속 보는데 그냥 앉아서 보다가 또 앞에 가서 보다가 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그림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든 그림이 있었어요. 이제 그 작가가 손정기 작가였나? 약간 흑백으로 그리는 그림이었는데,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들이 다 있는데 전부 다 빨간 딱지가 그때 몇십 개가 있었는데
다 빨간 딱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은 비슷한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때 이제 큐레이터랑 또 도슨트 분이랑도 이제 갤러리 관계자분이랑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진짜 카드를 긁어서라도 그림을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그림은 제가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작업을 하기 전이었어가지고 들었던 생각이 나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림 앞에 가만히 서서 이제 관람객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뭐 이걸 보고 잘 그렸다, 뭐가 있다,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바라보게 되는 그런 그림을 저도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딱 이제 한강 아트 페스타 이제 그걸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학원 제일 그 모퉁이에 일단 재료부터 저가 잘하는 거, 이제 장비부터 다 사고, 네, 이제 세팅 다 해놓고 어떻게 그려야지 구상했던 거를 그냥 막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브랜치가 이제 됐고, 거기서 인물이랑 이제 모아 시리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리고 5번째, 교육과 작업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학원 모퉁이에서 그렇게 작업을 저희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일주일 쉬었던 그 주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막 학원에서 자려고 새벽 5시 반까지 누워있다가 도저히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집에 가서 자고, 다시 3시에 와서 그림 그리려고 하는데 이상한 게 5시 이전에는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5시 이후만 되면 그림을 그것도 찔끔 치고 1시간 그리다가 한 몇 시간 놀다가 2시간 그리다가 이런 형식으로 조금 새벽까지 계속 한 며칠, 일주일 정도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학원을 다시 이제 5주차가 지나서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들어오자마자 원장 선생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그러다가 막 쫑알쫑알 얘기도 하고 하던데, 어떤 장난기 많은 남자친구 한 명이 원장님을 너무 미화시켰다고, 이거 똑바로 그린 거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는데, 우선 아이들이 전시장 관람객보다 먼저 제 작업을 봐준 사람들이 되었고, 이제 돌아보면 제가 아이들과 수업했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스토리텔링 수업이에요. 이제 뭔가 주제를 주고 그냥 자료만 주지 않고, 이제 어느 학원에서나 그렇게 수업을 하긴 할 거지만 이야기를 계속 끌어내고, 어떤 이야기 주제가 나오면은 뭐 했어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는 그 수업들이 막상 제 작업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제 작업을 성장시키고 작업이 다시 저를 교육자로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꿈을 동사형으로 생각하기. 이건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뭐 어디서 이제 들었던 어떤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뭐 동사형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나중에 편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원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아이가 왜 그림 그리는데 화가가 꼭 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수학을 배운다고 다 수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피아노를 배운다고 모두 뭐 피아노 뭐 하는 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꿈을 이야기할 때 꿈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형으로 생각해 보자고 말을 하는데,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도 좋지만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해보자. 그리고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좋지만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꿈에 가까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릴 때 저는 화가가 되고 싶었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화가라는 직업보다는 그림과 함께 살아가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자가 되었고 오랜 시간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결국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약간 직업의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그림은 어릴 때부터 계속 함께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무엇이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고 싶다면 꼭 화가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술을 좋아하고 전시를 보고 작품을 만들고 이제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7번 마무리로 이 글을 다 쓰고 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사실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약간 쓰면서 좀 느끼게 되었고, 저는 이 책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